코스피 지수 나흘 만에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체 국면을 탈피했다고 확신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코스닥 지수 4월 이후 처음으로 500포인트대 회복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안착 여부도 상당히 좀 궁금합니다. 자, 현재 시장 어떻게 봐야 될지 3인의 전략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머니투데이 방송의 이학영 전문위원과 하이투자증권의 이성호 부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시장 중심이 되는 키워드를 알아봅니다. 5위부터 3위까지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 키워드는 7월 사상 최대 경상흑자입니다. 7월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사상 최대인 61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수입 급감에 따른 불황형 흑자입니다. 4위 키워드는 화장품 관련주 또 신고가입니다. 중소화장품 관련주의 강세 행진이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춘절 소비에 대한 기대감도 벌써부터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3위 키워드는 셰일가스 관련주 강세입니다. 정부가 북미 지역 셰일가스 확보를 위해 캐나다와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했다는 보도로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응 전략을 세워봅니다. 화장품 관련주, 최근에 바이오주도 대단했지만 화장품 관련주들 대단하게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계속 긍정적으로 봐도 될지. 그리고 사실은 춘절, 우리나라 추석, 지금 한 달 이상 남았는데 계속 지금 춘절 소비 수혜주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워낙 재료가 없으니까 좀 미리 갖다 붙이는 얘기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관련주들 지금 좀 관심 있게 지켜봐도 될지 이성호 부장께서 엮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일단 화장품 관련주들은 많이 올랐지만은 추가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가 워낙 지금 안 좋지 않습니까? 불황인 만큼 트레이딩 다운 경향이 강한데요. 이 트레이딩 다운이라는 것은 실속을 위해서 실용적이고 저렴한 상품을 구매하는 그런 경향을 얘기를 합니다. 즉, 제품의 품질이나 만족도는 조금 떨어지더라도 가격이 싸서 이걸 써도 괜찮겠다라는 그런 소비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비단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안 좋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소비 트렌드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일부 극소수 계층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가 제품을 찾을 수밖에 없는데 또 이 화장품 또 얼굴에 바르는 거다 보니까 너무 또 싼 거도 중국 잘못된 거 바르면은 얼굴에 또 상당히 트러블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품질이 보장된 대신에 상당히 그 고급 제품, 명품 제품보다 싼 것을 찾게 되고 바로 이러한 빈자리를 우리나라가 적절하게 공략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화장품 회사들의 실적 앞으로도 이런 어떤 전 세계적인 소비 트렌드에 의해서 또 중국에 의해서 계속해서 증가할 가능성이 크고 주가 상승 여력도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을 굳이 그 중추절이죠. 중추절, 추석과 관련해서 연결을 짓기보다는 전체적인 어떤 앞으로 몇 년간의 트렌드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사실 화장품 주식들이 지금 한두 달 팍 오른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한 6개월 오르고 한 두세 달 쉬고 6개월 오르고 두세 달 쉬고 그런 상승 트렌드 속에 있다라는 것은 단기적으로 어떤 그 급한 상승을 노리기보다는 좀 장기 투자를 요하시는 분들한테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장품 관련주 일단 장기적으로 중기적으로 봤을 때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고요. 사실 춘절 관련주는 춘절이 가까울수록 사실 그 재료가 떨어지는 건 사실인데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좀 너무 빨라도 시기적으로 너무 빠른 게 아닌가 좀 이런 생각도 들고 어쨌든 그런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좀 선별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들어서 셰일가스 얘기 참 많이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도 좀 셰일가스 관련주도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보도가 한 가지 나왔는데 북미 지역 셰일가스 확보를 위해서 캐나다하고 파트너십을 구축한다. 우리 정부가 이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런 얘기 나오면서 셰일가스 관련주 오늘 또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셰일가스 관련주들 굉장히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이학영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미, 캐나다에서 브리티시 콜럼비아주랑 우리나라 정부랑 이제 관련된 쪽에서 같이 개발해보자는 거 아닙니까? 결국 이것이 어떤 구체적인 사항을 계약하고요. 어떤 바로 아웃풋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흔히 얘기해서 양해각서가 이번에 체결된다는 소식 때문에요. 또다시 이런 관련주들이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뭐 해외에서 이런 걸 추진하고 있다는 SH 에너지 확인이요 그런 것이 있을 것이고요. 항상 저도 뭐 상식적인 수준밖에 모르겠지만은 어떤 그런 시추선에 관련돼서 무슨 감속기 그런 걸 만든다는 우림기계 이런 쪽 얘기하는 것이 있고요. 또 일부 또 증권사에선 만약 그렇게 되면 뭐 어떤 가스라든가 천연가스 이런 쪽에 또 영향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그런 쪽에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BHI 이런 쪽이 또 좋아질 것이라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단 관련주들 중에서는 SH에너지와 아까 우림기가 이렇게 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전형적인 저는 뭐 뉴스 모멘텀에 따른 어떤 흐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들 기업이 그리고 최근 들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들이 정말 셰일가스가 정말 언제부터 북미건 어디건 간에 정말 얼마만큼 정말 돈이 되고 그들 회사에서 매출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지 정확히 확인하시고 매매하는 것이 낫지 않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 정부가요, 그 해외 원자재 개발하면서 특히 이번 정부 들어서 숱하게 많은 MOU를 체결했는데요. 그때마다 주가가 많이 워낙 출렁거렸는데요. 잘 좀 확인하시고 매매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네요. 셰일가스,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또 뭐 관련주들, 셰일가스 얘기 나면 한 번씩 올라가고 이러는데 글쎄요, 얼마나 정말로 셰일가스 관련해서 이 종목들이 유망한지 이런 부분들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2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 키워드는 미국 주택가격 2년 만의 상승입니다. 미국의 케이실러 주택가격지수죠. 전월에 비해서는 상승하고 막 이랬었는데 전년 동월, 작년 7월에 비해서 상승을 했습니다. 0.5% 상승했는데 2010년 9월 이후 처음으로 플러스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미국의 주택경기 회복론 더욱더 힘을 얻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반면에 소비 심리는 좀 나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 지수가 예상치를 크게 밑돌면서 일단 기준선은 원래부터 한참 밑돌고 있는데 좀 나쁘게 나와서 소비 심리는 좀 안 좋은 게 아닌가 이런 지표 결과가 좀 나왔고요. 그런 타선치더라도 미국의 투자자들은 관심은 이런 지표보다는 잭슨홀 연설, 버냉키 의장의 잭슨홀 연설에 더 관심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학영 의원께서 관련 내용 정리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맞습니다. 주택 지표랑 그런 관련된 개선 지표들이 실로 지수가 좋게 나온 것이 사실인데요. 기본적으로는 말씀하셨던 대로 2년 만에 상당히 좋게 나온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분위기 자체가요. 지금 시장에서 적극적인 어떤 긍정적인 지표가 나오는 것 자체가 시장에서 바라는 것이냐는 것은 절대 그렇지 않죠. 뭐냐면 그러니까 QE3 이런 것들을 앞두고는요. 계속해서 지표들이 안 좋은 것이 나와야 되는데 주택 지표가 분명 나온 것은 긍정적인 것이 되겠지만 이렇게 좋은 것으로 시장에서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반면에 이제 소비자 기대 심리 지수는 당초 블룸버그에서 66 정도를 예상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60포인트를 가까스로 됐으니까요. 오히려 상당히 안 좋게 나왔습니다. 오히려 다만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주식시장은 좀 더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아이러니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번 주 말에 있는 잭슨홀 미팅에 대한 의견이 어떤 전망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다수의 의견은요. 벤 버냉키가 확실하게 QE3를 언급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이고요. 아마 나오더라도 9월 12일, 13일인데 그거에 대해서 여전히 갸우뚱하는 시각이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시장은 그런 기대감은 있지만은요. 그리고 경제 지표가 나빠질 때마다 환호하고 또 상대적으로는 경제 지표가 좋으면은 시무룩해지는 그런 역설적인 모습이 아마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지 않냐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표는 다소 엇갈리고 있고 역시 관심은 버냉키 의장 연설에 좀 집중되고 있는데 그래서 최근에 버냉키 의장의 해온 바를 쭉 보면은 역시 여지를 남겨놓는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높고 사실 근데 미국 증시도 여지를 남겨놓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실망 매물도 나오지 않고 좀 이런 흐름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결과는 예측할 수 없겠지만 좀 그런 관점에서도 좀 시장을 바라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스페인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얘기도 나오고 부정적인 얘기도 나왔습니다. 부정적인 얘기, 2분기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0.4%. 이러다 보니까 경기가 진짜로 침체되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이 좀 커졌고요. 지방정부에서 또 자금 지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뉴스가 있었던 반면에 긍정적인 뉴스는 국채 발행에 또 성공을 했습니다. 국채 발행에 좀 돈도 많이 몰렸고, 일단 발행 금리도 좀 낮아졌다. 이런 긍정적인 뉴스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뭐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아까 잭슨홀 미팅 말씀드렸는데 드라기 총재는 이번에 좀 빠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토요일 날 저녁에 연설이 예정돼 있었는데 그것도 안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 주에 22 정책회의가 있는데 그 정책회의에서 뭘 내놓기 위해서 뭐 스케줄이 바쁜 게 아니냐, 뭐 물밑 작업을 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성호 부장께서 관련 내용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마리오 드라기 총리가 토요일 날 이제 그 일일 날 연설을 하기로 돼 있었습니다만은 업무가 너무 많아서 못 오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 업무가 뭔가 이제 대책을 내놓기 위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시각도 있는 반면에 또 그 세계 최대의 그 채권 회사 핌코의 엘 엘리언이라는 CEO가 얘기를 또 그 반대되는 얘기를 했는데요. 얘기할 게 없어서 안 간 것이다. 잘 안 갔다라고 또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일단 뭐 6일 날 22 통화정책회의에서 먼저 그때 해도 될 얘기를 미리 해서 김을 세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고요. 또 사실상 22가 지금 과연 할 일이 뭐가 있느냐라고 봤을 때 그다지 할 일이 없다는 그런 시각이 참 많습니다. 일단 22가 여기서 지금 시점에서 어떤 강력한 부양책을 내놓기에는 변수가 너무나 많은데요. 뭐 계속 얘기 나오고 있어서 다 아시겠습니다만 9월 12일 날 독일 헌법재판소 ESM 위헌 판결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위헌이 아니다라는 판결이 난 이후에야 모든 게 다 풀릴 것이고요. 또 그 이틀 뒤에 이제 14일 날 15일 날 유로존 EU 재무장관 회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또 논의가 오갈 건데 사실 이때까지 그리스에 대한 트로이카 실사 보고서가 나오기로 했었지 않습니까? 뭐 얼마 전까지 그런 얘기가 나와서 거기서 이 EU 재무장관 회의에서 이제 그리스에 대한 추가 지원 여부 뭐 이런 거 점검한다 그랬는데 지금 실사 보고서가 좀 늦어질 것이다. 뭐 다음 달 말 또는 10월 초까지도 늦어질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가 돼 있습니다. 사실상 이번 실사 보고서가 갖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퇴출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정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실사 보고서이기 때문에 이게 나오고 나서야 어떤 수습책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나오는 과정에서 강력한 부양책을 쓸 수 있는. 그러니까 미리 써버리면 나중에 정작 이런 일이 터졌을 때 쓸 게 없으니까 상당히 곤란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기적으로 봤을 때 강력한 부양책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지금 금리 인하 외에 내놓을 부양책도 상당히 뭐 제한되어 있죠. 어떤 ECB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는 겁니다. 스페인 구제금융, 스페인을 비롯한 어떤 그 다른 나라들의 채권을 사주는 문제도 EFSF라든가 그런 어떤 구제기금이 선행이 돼야 그 이후에나 사주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만큼 그 권리와 권한을 다 구제기금 즉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넘겼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사실상 지난달 말에 이제 드라기 총리가 할 수 있는 건 모든 건 하겠다라고 하면서 증시가 반등을 많이 했는데 거기 또 앞에 분명히 한 말이 있는데 그거는 별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내에서 하겠다라고 그러는데 그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많지 않다라는 그런 얘기죠. 사실 지금 유럽의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라기보다도 정치적 문제가 상당히 더 복잡하게 얽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지금 뭐 별로 뭐 마리오 드라기 총재뿐만 아니라 버냉키 총재도 사실 뭐 별로 할 말이 없는 거 아니냐 그렇게 돼 있는데 뭐 거기 가서 드라기 총재까지 뻔한 얘기 또다시 되풀이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좀 안 갔을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글쎄 뭐 유럽 같은 경우는 최근 제 느낌으로는 계속 뒤로 밀어놓는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쨌든 뭐 8월 중에 무슨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은 그다지 크진 않아 보이고 반면에 9월 달에는 ECB 유럽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도 예정이 돼 있고 독일의 헌법재판소 판결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스 실사보고서도 9월까지는 좀 나와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어쨌든 뭐 9월 중에는 좀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1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 키워드는 나흘 만의 반등입니다. 그렇지만 플러스 10포인트 여기 이상으로 올라가진 못하는 시장이 정체 국면을 탈피했다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비단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요새 뭐 전 세계 시장이 거의 뭐 움직이지 않는다 이렇게 봐도 좀 무방할 것 같은데 자 이런 흐름에서는 시장에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상당히 대응 전략 짜내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학년 위원께서 대응 전략 좀 짜주십시오.
네, 그 외국인이 중심인 시장에서요. 외국인의 매수가 좀 위축되거나 외국인이 혹시라도 매도로 돌아서면은요. 시장이 이렇게 뻗어나기엔 쉽지 않다는 것이 뭐 현실입니다. 다만 이제 연기금 같은 경우에 요즘 좀 사고 있고 오늘도 좀 적극적으로 사면서요. 시장을 좀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겠지만 시장에서 얼마만큼 연속성이 있을지는 약간의 의문점을 일단은 갖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입니다. 미국 시장은 이번 주말 잭슨홀 미팅의 연설 그리고 특히 다음 주 월요일이 레이버데이 노동절이기 때문에요. 롱 위켄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어떤 구체적 흐름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본격적인 실세의 탄력성이 됐건 반대의 경우 됐건 간에 다음 주 이후에 움직일 가능성이 크고요. 그럼 우리 시장도 좀 본격적으로 좀 크게 움직일 자리에 다시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적극적인 대응은 매우 무모하다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어떻게 크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느 한쪽을 택하는 것은 상당히 어떤 투자라기보다는 투기에 가깝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어떤 지지선만 확인하시고요. 주식 비중을 일정 수준 유지하시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70에서 80%를 계속 말씀드리겠고요. 이어 1900선이 이탈하면 혹시라도 이탈하면 60에서 70%요. 10%포인트 정도 줄이겠다. 이 정도로 큰 틀에서 생각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소형주 좋죠. 어떤 테마성 주식, 단기간에 돈 벌면 좋겠지만은요. 앞서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장에 혹시라도 밀리면, 그들 주식 먼저 더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극히 제한적인 관점에서 대응하시기 바라겠고, 여전히 큰 틀에서는, IT와 자동차 중심에서 그 안에서의 순환 관점,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시장에서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특히 그런 대형 주건 이런 쪽에서 만약 하신다 그러면 신고가 영역에 가가 있는 그런 주식, 특히 기관이 됐건 외국인이 됐건 뚜렷한 매수 주체가 있는 그런 쪽 중심을 사셔야 돼요. 지금은 많이 떨어진 주식 그리고 급등락을 반복하는 주식은 오히려 위험한 구간이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시장 공격적으로 매매하기에는 너무 좀 부담스러운 시장인 것 같고 일단은 뭔가 좀 확인하고 매매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지수 드디어 오늘 500포인트대에 안착하고 마감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 4월 이후 처음으로 500포인트를 구경을 하게 되는데요. 이성호 부장께서 코스닥 시장 대응 전략 좀 세워주세요. 일단 전반적으로 코스닥이 지금 항상 계속 얘기를 최근에 한 2, 3주 동안 드렸던 말씀인데 코스닥 시장이 그 코스피 대비 상대적으로 좀 상승폭이 적었다라는 점 그리고 프로그램 매물 압박이 없다라는 점 이런 걸로 미뤄봤을 때 또 최근에 기관도 사고 있고요. 당분간 코스닥 시장 강세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런 강세가 이어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이제 그 코스피 시장이 급락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은 일단 프로그램 매물 부담이 좀 상당히 있어서 올라가도 많이 못 올라가는 코스피 시장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또 이제 그 해외 쪽에서 좀 악재가 나와서 떨어지게 되면은 프로그램 매물이 급속하게 나오면서 시장이 좀 망가지는 경향이 있고 그렇게 됐을 때 코스닥도 오히려 그보다 더 많이 빠졌던 것들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많이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시장에도 조심을 해야 되고요. 역설적으로 말씀드려서 코스피가 또 가능성은 적지만 급등을 할 때도 코스닥은 좀 올라가는 종목들이 좀 적어질 것이다라고 슬림화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관심들이 대형주에 집중이 되고 외국인 그리고 기관 주도하는 장세가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일반인들도 많이 이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론은 지수가 지금처럼 사실은 오르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는 그런 시장이 지속돼야 코스닥이 올라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상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코스닥 투자를 하실 때 주의하셔야 할 것이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최근에 어떤 코스닥 시장은 그 연속성이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이틀 타닥 하고 올랐다가 상승폭이 거의 다 쫄쫄쫄쫄 떨어지면서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또 많고요. 또는 하루 이틀 팍 올랐다가 거기서 옆으로 한 달 이상 또 가면서 굉장히 또 거래로 떨어지고 매매하기도 힘든 그런 경향이 많이 포착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추격 매수는 상당히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또 한 가지는 어느 정도 이익이 나면은 큰 기대를 하기보다는 일단 좀 짧게 해서 끊어치고 빠져나오는 그런 전략이 유리하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거래가 좀 막 터진다거나 올라갈 때
또는 그래프가 좋다라는 이유로 뭐 별다른 어떤 펀더멘탈적인 요인의 검토가 없이 무조건적으로 이제 쫓아가시는 우리 투자자분들도 상당히 많은데, 그럴 경우에 코스닥 시장이 좀 하락하게 되면은 굉장히 빠르게 하락하면서 이제 깊고 급하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코스닥 시장이 올라갈 때는 항상 좋았는데 떨어질 때 그거를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서 이익 난 거 이상으로 손해를 보시는 분들이 항상 많았었는데, 그걸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종목을 선택을 하실 때 1분기 실적보다 2분기 실적이 좋고 3분기에도 좋아지는 이익의 성장성이 계속되는 그런 종목들을 첫 번째로 좀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1분기에 바닥을 치고 2분기에 확실히 좋아지지는 않았지만은 3분기부터 좋아진다는 이런 어떤 턴어라운드형 그런 종목들 관심 기울이셔야 하고요. 거기 더불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성장성이 담보되는 주식, 즉 다시 말해서 지금은 뭐 여러 가지 그렇게 이익이 좋아지지 않고 있지만은 올해 4분기라든가 내년 1분기부터 신제품 개발이라든가 공장 증설, 기타 등등을 통해서 매출이나 이익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종목, 요 중에서 한 2개 정도 만족을 하는 종목이 있다면은 그때는 좀 상당히 긍정적인 매수 찬스를 잡아보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종목들로 좀 한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강세 상당히 반가운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코스닥 시장만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현상이 과거 사례상으로 봐서도 길게 이어진 적은 별로 없었다는 점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종목 선택에도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 시장의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